네, 안녕하세요. 주간동아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매거진 동아의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주간동아에 기고한 우리 해외축구 칼럼을 통해서만 인사를 드렸는데, 매거진 동아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주간동아의 칼럼을 쓰고 있고, 그리고 현재 해외축구를 해설 중인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다가오는 시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1992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을 하고서는 원래는 4년 연속 우승을 했던 팀이 없었습니다.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에 4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를 좀 쓰게 됐는데,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가 과연 5년 연속 우승을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역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느 시즌보다도 맨시티가 지금 불안점을 갖고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이미 아스날처럼 맨체스터 시티의 야성에 도전하는 팀들의 면면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그리고 감독을 바꾼 리버풀, 여전히 이제 또 다른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단계에 놓이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니면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등 정말 여러 구단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보강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영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올 시즌 맨시티에게 도전장을 내밀 팀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을 하라면 저는 지금으로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에 위기가 분명히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축구에서는 역시 그래도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이 지금 현대 축구를 이끄는 정말 패러다임을 바꾼 대단한 전술과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뛰어남은 물론인데, 제 생각에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우승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선수단의 불안점을 좀 노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번 유로 2024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스페인 대표팀의 로드리,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중원을 단단히 책임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로드리 선수가 경기를 못 나올 때 그를 받쳐줄 만한 후보 미드필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드리 선수가 빠졌을 때 절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지금 맨체스터 시티로서는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도 확실히 여전히 아주 대단한 패스 능력과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더브라이너 선수도 점점 나이가 차고 있고, 이미 최근 시즌들을 보면 부상 때문에 시즌 중에 일부 기간은 좀 못 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더브라이너 선수도 분명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측면 수비수가 카일 워커 이외에는 마땅한 측면 수비수가 없는데, 이마저도 워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 시즌에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커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나 어떤 전체적인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고, 그 이외에 믿고 쓸 만한 측면 수비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로드리의 백업 부재, 그리고 더브라이너 선수가 빠졌을 때에 대한 대체자의 아쉬움, 그리고 전문 측면 수비수의 부족함, 이 세 가지가 지금으로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은 조금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우승을 할 거라 예상한 이유는, 첫 번째로 사실 아직 이적 시장이 8월 말까지인데 고작 지금 일부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리그 개막한 이후에도 맨체스터 시티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선수 보강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이 남아있는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맨시티가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다른 팀들보다는 이적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속도가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입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입은 분명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 영입 소식을 기다리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라면, 역시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고기도 15분자가 맛을 한다고, 맨체스터 시티로 연속해서 우승을 했던 만큼 선수들이 어느 시점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지, 언제 힘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트로피가 가까워진 순간에도 가장 긴장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강한 흐름을 그대로 쭉 이어갈 수 있는 팀은 결국 가장 믿고 픽할 수 있는 팀이 맨시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팀들이 맨시티에게 분명 많이 위기를 안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왠지 마지막에 웃는 팀은 현재로서는 맨시티로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팀마다 좀 고민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스날의 경우는 역시
가장 맨체스터 시티를 위협할 확률이 높은 팀으로 지금으로서는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 아스날의 경우도 일단은 지금 공격수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아직 이적 시장 동안에 공격수에 대한 확실한 보강을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가장 비교했을 때 아스날이 딱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볼 때 해결사는 분명 추가적으로 지금 보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골잡이가 없다는 부분이 제 생각에 아스날로서는 조금 걱정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정말 잘 되면 대박이고 망하면 쪽박인데 아르네 슬롯이라는 감독이 위르겐 클롭의 후임 감독으로 오면서 이제 리버풀의 새로운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분명 잘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기대를 좀 하긴 하지만 아직 뚜껑을 열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슬롯 감독의 리버풀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토트넘의 경우도 선수들을 이제 조금씩 보강하고 있고 아마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도 더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장기적으로 리그를 운영할 때 얼마나 자기 전술에 유연성을 줄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토트넘의 변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시티도 역시 가지고 있는 지금의 변수들, 그에 따라서 올 시즌에는 좀 위기가 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맨시티와 경쟁을 하게 될 이외의 팀들도 저마다의 사정으로 지금 만만치 않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글쎄요, 리버풀은 사실 지금으로서 좀 본다면 정말 알 수 없는 팀입니다. 저는 슬롯 감독이 오고 슬롯 감독이 클롭 감독보다도 조금 더 지금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미드필더를 활용한 좀 다양한 패스 플레이를 전개하는 그런 공격들, 이런 부분에는 사실 슬롯 감독이 조금 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롭 감독이 뭔가 더 공격적으로 압박 위주의 그리고 정말 좋은 분위기의 팀을 만든 것은 맞지만 사실 경기마다 이 세부 전술의 아쉬움, 공격 시 뭔가 좀 더 미드필더를 거쳐가지 않는 것의 아쉬움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격의 방향이 조금 한정된다는 것이 클롭 감독이 리버풀이 가지고 있었던 아쉬운 요소였거든요. 슬롯 감독이 오고서 제 생각에는 분명 이런 아쉬웠던 공격 패턴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공격 패턴을 통해서 슬롯 감독이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 전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분명 과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선수들이 클롭 감독을 통해서 똘똘 뭉쳤던 선수들이 얼마나 슬롯 감독을 만나서도 좋은 팀 분위기를 좀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좀 기대 반 걱정 반의 슬롯 감독 리버풀을 좀 바라보는 이제 어떤 관점인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예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은 포함이 되겠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전력과 또 지난 시즌 순위를 봤을 때 가장 강함을 증명하고 있는 팀은 이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 이렇게 4개의 팀이 일단 기존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라고 부르는 4위 안에 드는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예상을 했고요. 아스톤 빌라는 유럽 클럽 대항전에 대한 병행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의 경우는 토트넘도 분명 스쿼드 자체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길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까지는 아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대로의 스쿼드가 좀 갖춰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토트넘의 경우는 과도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포스테코글루가 제 생각에는 플랜 A를 고수하다가 일부 경기는 본인의 실책으로 놓치는 경기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토트넘도 4위권을 안정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전력이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위부터 뭔가 좀 예상한 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의외로 이번에 돌풍을 일으킬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될 것 같아요. 글라스너 감독이 오고 지금 확실히 압박에 대한 체계나 선수들의 어떤 이 활동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 올리세 선수가 일단 나갔고 지금 에제 선수도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기존 자원에서 조금 빠져나간 자의 빈자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왠지 팰리스가 이번에는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5위 토트넘, 6위 팰리스, 이렇게 일단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7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적 시장의 수비와 미드필더에 대해서는 보강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갈 길이 되게 바쁘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난 시즌에도 아쉬움을 보여줬던 터너 감독을 연임하기로 한 결정이 어느 정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좀 위기를 안기지 않을까 해서 7위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8위는 이제 새로운 감독 마레스카가 온 첼시인데 이쪽도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첼시도 다소 우여곡절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8위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9위는 브라이튼, 10위는 웨스트햄을 일단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스타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언급이 덜 되는 선수예요. 특히 이제 실력에 비하면
더 언급이 되고 더 스타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선수라고 인정을 못 받는 선수? 전 그 선수를 로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 성패를 쥐고 있는 선수는 전 로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로드리가 다가오는 시즌에 제 컨디션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생각보다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뭐 리그 경기에서 제 컨디션을 못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맨시티가 그 로드리를 대체할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아마 남아있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맨시티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경쟁할 만한 선수를 데려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로드리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올 시즌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 시즌에 있어서 가장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선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선수는 득점왕 에링 홀란도 아니고 뭐 그 홀란을 위협할 뭐 올리 워킨스나 뭐 아이반 토니 이런 선수들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로드리가 가장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중요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전에 사실 조금은 뭔가 단조로운 축구를 했던 감독들이 떠나고 이제 재미있는 감독들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호지슨 감독이 지난 시즌 중에 떠나긴 했지만 글라스너 감독이 후반기에 부임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시즌은 글라스너 감독이 아예 본격적으로 지도를 하는 시작부터 함께하는 시즌으로는 이제 다음 시즌이 첫 시즌이기 때문에 글라스너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도 웨스트햄을 떠나고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웨스트햄에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웨스트햄은 원래도 사실 베스트 11의 이 조합과 선수들 몇몇은 주전들의 면면은 상당히 좋았고 강력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모이스 감독이 이 선수들을 가지고 마치 이제 캐비어를 가지고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상당히 좀 아쉬운 단조로운 축구를 전 했다고 좀 그동안은 봤거든요. 근데 로페테기 감독이 아무래도 모이스 감독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전술,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한 경기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그렇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아예 이번 여름에 감독을 바꾸게 되면서 조금 더 재밌는 축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팀이 저는 두 팀이라고 좀 보고요. 이 두 팀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프리미어리그는 더 흥미를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지난 시즌도 승격을 한 세 팀이 동시에 다강등을 당했습니다. 루턴 타운도 그렇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역시 좀 부침을 좀 많이 겪었다라고 번리도 그렇고요. 아마 세 팀 다 그랬듯이 이 승격 팀들이 결국 다 부침을 많이 겪었던 지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는 입스위치도 레스터도 사우스햄튼도 저마다의 개성을 갖고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한 건 맞지만 점점 더 챔피언십과 프리미어리그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팀에게도 물론 레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승격을 시킨 마레스카 감독이 아닌 스티브 쿠퍼 감독을 레스터시티가 새롭게 선임을 했잖아요. 근데 스티브 쿠퍼 감독도 노팅엄 포레스트를 지휘할 때 그 아쉬웠던 행보들을 보면 레스터에서도 여전히 변수는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노팅엄 포레스트도 프리미어리그의 기존 팀들 중에서는 올 시즌 좀 약간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는 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승격한 세 팀이 지금 뭔가 강등을 조심해야 될 팀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지금 당장은 이 세 팀이 가장 좀 떠오르지 않나.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리그 자체적으로 좀 뭔가 양극화는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특히 프리미어리그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승팀만 보더라도 4시즌 연속 맨체스터 시티가 훌륭한 선수단과 훌륭한 감독, 그에 따른 훌륭한 전술을 통해서 이미 4년 연속으로 패권을 쥐고 있고 아스날이 이제 도전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가 다가오는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만큼 제 생각에 이미 이 1강의 자리는 쉽게 붕괴되지 않는 확고한 자리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들에게 이 맨시티에게 도전을 하려는 팀들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많은 이제 그 중계권을 통한 상금을 중계권을 통한 어떠니 수익을 받게 된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내지는 하위권 팀들도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점점 더 구단의 체급을 키워나가고 있고 선수단의 체급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기존에 오래 남아있던 팀들과 이제 챔피언십을 통해서 올라오는 팀들은 당연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위험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몇몇 팀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는 돈에 따른 양극화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웬만하면 UEFA 대회,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잘 해야 지난 시즌에도 그랬듯이 이제 유럽 5대 리그에 지금 속해 있는 리그들이 이제 UEFA 챔피언스리그 규정이 바뀌면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최상위 리그에 있는 두 개의 리그의 5위 팀에게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UEFA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리그, 그 최상단 리그 두 개의 리그의 5위 팀은, 최상단 두 개의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이 5위까지 확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의 경우는 그래서 이탈리아 세리에A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고요. 프리미어 리그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고 빡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그 자체적으로 좀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확대되길 아마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가오는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UEFA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낼 것이냐, 이걸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개인적인 전망은 다가오는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 팀의 어떤 전망은 무조건 밝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분명 어느 정도는 오히려 좀 다소 걱정되거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음바페를 품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강해진 상황, 이미 디펜딩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연속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독일 분데스리가의 팀들이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도 그렇고 누리사인의 뭐 도르트문트, 헤네스의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 다 지금 공통점이 다 젊은 감독들이에요. 이들 중에 실패하는 감독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정말 대박을 칠 감독들도 제가 볼 땐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뭐 헤네스 감독의 슈투트가르트나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은 이미 대박을 친 축에 속하지만 콤파니나 누리사인도 제 생각에는 둘 다 실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지난 시즌 알론소가 그랬던 것처럼 신예 감독의 어떤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분데스리가도 주목할 포인트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돌풍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리그에만 한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이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했듯 제 생각에는 분명 챔피언스 리그 혹은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분명 굵직한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가 매 시즌마다, 그냥 이 리그의 팀들은 매 시즌마다 UEFA 대회에서 잘했어요. 항상 그래서 UEFA 개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던 리그가 세리아인데,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팀들도 항상 그래왔듯 이번에도 굵직한 활약을 할 것 같다. 특히 지난 시즌에도 세리아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던 인테르는 지금 팀의 전력을 봤을 때 다가오는 시즌도 뭐 지난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워낙 아쉽게 아틀레티코에게 탈락을 했던 만큼 다가오는 시즌도 단단히 좀 벼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도 언제나 항상 그랬듯 음바페가 없더라도 UEFA 대회에서는 뭔가 한 건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팀인 만큼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해서 다가오는 시즌에 무조건 UEFA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낼 것이다. 좀 뭔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지난 시즌도 사실 좀 아쉬웠던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도 일단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저는 사실 제일 바랬던 그림이 최전방 공격수를 확실한 등져주고 연계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골도 넣어줄 수 있는 좀 뭔가 더 신체 사이즈가 큰 좀 든든한 어떤 최전방 공격수가 보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왼쪽 윙으로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최전방 공격수가 연계를 통해 만들어준 어떤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골을 넣는 손흥민 특유의 어떤 강점 있는 플레이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아직까지는 최전방 공격수 보강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이미 곧 이제 프리미어리그 또 개막이 될 만큼 아직까지 공격수 영입을 하지 않은 건 제가 볼 때 조금 느린 감이 있거든요. 이대로 정말 공격수 영입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고, 만약 하더라도 초반에 바로 토트넘에서 뭔가 선발로 기용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늦은 상황이다,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아마 다가오는 시즌에도 최전방 공격수 아니면 윙으로 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관건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더라도 그게 정말 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공격수들이 골을 넣더라도 수비가 무너지고 중원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승점을 챙기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도 본인의 득점으로 팀을 뭔가 끌어올리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수라면 당연히 팀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느 정도는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장기적인 리그 레이스를 과연 팬들이 원하는 만큼 잘 펼쳐줄까에 대해서 우려되는 포인트가 분명 아직은 더 있고, 스쿼드 자체도 아직 토트넘이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는 분명 좀 득점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페이스에 따라서는 조금 부침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전망을 해보고요. 황희찬 선수의 경우는 지금 울버햄튼이나 게리 오닐 감독이 여전히 황희찬 선수에게 굳건하게 지금 믿음을 좀 주고 있기는 한데,
지난 시즌에 사실 12골을 황희찬 선수가 기록을 하긴 했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그 이전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득점이 꾸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다가오는 시즌에도 황희찬 선수의 골 기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린 이유는 게리 오닐 감독이 일단 전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신뢰하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가 이전보다도 뭔가 연계나 내려오는 움직임 혹은 드리블에 부담을 이제 많이 덜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울버햄튼에서 대신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이미 즐비하고 또 오닐 감독이 그렇게 선수들의 판을 짜면서 자연스럽게 황희찬 선수가 특유의 전방을 향한 공간 침투, 움직임, 골을 노리는 움직임에 저는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황희찬 선수가 다가오는 시즌에도 게리 오닐 감독으로부터는 주전으로 신뢰를 받을 것이다. 본인이 뭔가 이적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면 팀에 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왠지 게리 오닐 감독의 신임을 받아서 충분히 공격수로서 주전으로서 기회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울버햄튼이라는 팀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리 오닐 감독이 뽀른반이나 연계와 같은 과정을 네투나 아니면 뭐 사라비아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그 울버햄튼의 다른 공격 자원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들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팀 전술이 공격수 개인의 뽀른반과 드리블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그 합이 잘 맞아가면서 성적을 내야 될 때 딱 냈던 게 이제 울버햄튼의 주요한 포인트였지만 다가오는 시즌에도 선수들이 얼마나 그런 개인에게 부담이 많이 가해지는 전술에서 능력을 보여줄지 부상을 얼마나 안 당할지 얼마나 꾸준하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울버햄튼이 더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분명 주전으로서 많이 기회를 받기는 하겠지만 팀의 컨디션이 마찬가지로 울버햄튼도 얼마나 황희찬 선수를 지난 시즌만큼 든든히 받쳐줄 준비가 되어 있을지 또 거기서 황희찬 선수도 얼마나 안 다치고 제 컨디션으로 풀 시즌을 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변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게 되죠. 글쎄요, 사실 이 저마다의 선수들이 각자의 팀에서 이제 주전으로 뛸지에 대해서는 사실 변수가 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아예 붙박이 주전의 주장이고 황희찬 선수의 경우는 몸 상태만 괜찮다면 여전히 게리 오닐 감독의 신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일본 선수들의 경우는 사실 카마라 다이치나 뭐 스가와라 유키노리 선수도 그렇지만 이제 팀을 옮긴 선수들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카마라 다이치는 글라스너 감독이 워낙 또 신뢰를 보내는 선수인 만큼 그래도 적지 않게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막 새로운 리그에 온 선수들 혹은 새로운 팀에 온 선수들은 일단은 기존에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주전 경쟁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스날의 이제 토미야스는 너무나도 잘하지만 부상이 많아서 지금으로서는 정말 주전으로서 매 경기를 뛸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고 브라이튼의 미토마 선수도 지지난 시즌보다 이제 2년 차를 맞이한 지난 시즌은 분명 폼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막판에 부상도 사실 좀 아쉬웠어요. 미토마 선수의 경우는 그래서 분명 오히려 작년 여름에 미토마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보다는 조금 기대치가 아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물론 그래도 브라이튼에서는 기회를 많이 줄 것이고 미토마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보낼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상대 수비수들도 미토마를 어떻게 막을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토마가 이 도전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도 와타루 선수인데 엔도 와타루 선수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들 중에서는 가장 팀 내에서 지난 시즌 보여준 부분이 많은 선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응원하는 리버풀의 선수이기도 하니까 많이 아끼는 선수이기도 한데 근데 엔도 와타루의 경우도 사실 리버풀이 적지 않은 나이에 엔도 와타루를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온 이유는 이 선수가 나이는 많이 찼지만 상황에 맞게 미드필더 쪽을 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자원이기 때문에 분명 이제 백업 내지는 후보로 좀 뭔가 기용할 수 있는 선수로 리버풀이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가오는 시즌에도 엔도가 바로 주전을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엔도 선수는 정말 리버풀에서 적지 않은 출전 기회를 받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팀 내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기는 좀 무리가 있고 슬롯이라는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흐라웬베르,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 커티스 존스, 하비 엘리엇 이미 리버풀의 바이세티치도 그렇고 정말 리버풀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어린 자원들 아니면 기존의 이제 준주전 자원들을 슬롯 감독이 이제 다양하게 조합을 통해서 써봐야 되거든요. 일단 인원수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엔도 선수가 그대로 붙박이 주전이 될 거라고 바로 전망을 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들의 인원 자체는 지금 일본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각각의 팀에서 갖고 있는 그 주전으로서의 입지가 워낙 안정되기도 하고 확고한 편이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한국인 선수에게 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듯 각자의 팀이 가지고 있는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개인의 활약과 별개로 이 페이스가
팀에 따라서는 조금 이 페이스가 꺾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정도로 일단 뭐 다가오는 시즌을 어느 정도는 주의와 함께 전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일본 선수들이 그만큼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 그들이 워낙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의 선수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오고 혹은 유럽 리그에 가고 있는 현상 자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정말 그들이 선택을 받고 있고 관심을 띠고 있는 이유는 축구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정말 그들의 기량이 좋고 기본기가 우수하고 기술이 훌륭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선수들을 잘 홍보하는 일종의 일본의 그 축구판 자체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일본인 선수들이 무려 5명이나 이제 팀 로스터에 일단 좀 소식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육성이나 아니면 뭐 이미 한국의 축구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뭐 저도 사실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유럽에 이미 진출해 있는 선수들에게 일본의 축구협회는 아예 그 유럽 쪽, 가까운 쪽에 연락망을 따로 두어서 직접적으로 축구협회 측에서 이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체크하고 대표팀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보고 선수들 경기도 이제 축구협회 측에서 아예 유럽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경기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받게 되고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제 기량을 뽐내면서 유럽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나가게 되는 선수들은 그들만큼의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나가는데도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대단한 실력을 뽐내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이미 이렇게 선수들의 뒤를 받쳐주고 또 그 선수들의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을 뭔가 각자의 어떤 리그, 어떤 스카우터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는 일본이 좀 더 준비가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자체도 어쨌든 더 잘 쌓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다수의 선수들이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진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축구적인 이유에서도 당연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선수들 개개인의 노력과 기량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 선수들을 육성해낸 일본의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체계절정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해주는 그런 일본 축구협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 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유로와 코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뉴스거리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로나 코파에 나갔던 선수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이제 막 팀을 옮기려는 준비를 좀 할 거거든요. 이미 레알 마드리드는 곧 킬리안 음바페 오피셜을 띄우겠다, 입단식을 하겠다라고 뭔가 이야기도 한 만큼 이 유럽의 여름 이적 시장은 특히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가 껴있는 해의 유럽 이적 시장은 그 대회들이 끝나고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부터가 정말 이적에 대한 본격적인 소식들이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과 추후 시즌이 개막될 때쯤의 시점에 각자의 팀들의 어떤 선수 구성과 전력은 아마 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